안녕하세요.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앞전 세 차례에 걸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을 혼동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해오던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대하여 새로운 소득 구분의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금융투자소득이고, 앞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구분하셔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과세하는 내용이고,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은 소득 구분에 하나를 추가를 하였는데, 이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세제입니다. 금융종합소득과세와 금융투자소득의 과세를 잘 구분하셔서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금융투자소득의 계산 사례를 예시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고, 또 그 계산 사례를 통해서 과세 방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계산의 시입니다. 정부는 2020년 7월 22일 조세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소액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새로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에 대한 과세라고 하였지만,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은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있고,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250만원을 공제하기에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2.5%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액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입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정권거래소를 0.1%포인트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 계산 방식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만주를 주당 5만원에 샀고, 그러면 5억이죠. 주가가 7만원으로 상승하여 7억입니다. 7억에 전량 매도를 하였다고 가정해보면 지금은 매도금액 7억원에 대한 정권거래세 175만원만 내면 되지만, 2023년에 매도한 경우라면 기본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5천만원에 대한 20%인 7억 마이너스 5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하면 1억 5천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20%, 즉 3천만원의 양도세와 2023년도의 정권거래소는 위에서 0.1%포인트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0.15%의 정권거래세 105만원을 더한 3천만원 플러스 105만원은 3,10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할 때에 의제취득시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의제 취득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취득 시기란 2023년 이전에 매수한 주식을 2023년 이후에 팔 경우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양도를 했을 경우에 비과세라는 뜻이고 2023년 이전에 매수한 주식을 2023년 이후에 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입니다. 그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한 종목 3억 원 미만의 소액주주는 모두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일시적인 대규모 매도에 의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기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결 방안이 2022년까지 사놓은 주식은 그 이후 계속 보유하더라도 2022년 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제 취득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2021년 3월에 1억 원에 산 주식이 2022년 말 1억 5천만 원이 되고 2023년 5월에 2억 원으로 오른 경우에 의제 취득 제도가 없다면 2023년 5월 달에 매도를 한다고 봤을 때 과세표준은 2억 원에서 1억 원을 차감한 수익 1억 원에서 기본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액은 5천만 원이 되어 세율 20%를 적용한 1천만 원의 세금을 내어야 하지만 의제 취득 시기를 적용하면 수익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왜냐하면 의제 취득 시기라는 것은 2022년 말까지 취득한 주식은 언제 산 것이라 하더라도 2022년 말에 산 걸로 본다고 했으니까 2023년 5월에 양도한 가액 2억 원에서 2022년 말 의제 취득가액 1억 5천을 차감하면 수익은 5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하면 0이 되니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의제 취득 제도가 없다면 주주들은 2022년 말에 모든 주식을 양도하여 일단 비과세를 받고 난 다음 2022년 12월 말까지 양도를 하면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단 비과세를 받고 난 다음 2022년 말에 같은 가격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양도에 따른 세수는 변동이 없으면서, 왜냐하면 2022년 말의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니까 다시 2023년 5월 달에 2억 원으로 팔더라도 세금은 1천만 원 변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러한 의제 취득 제도가 없다면 주주들은 2022년 말에 모든 주식을 양도하여 일단 비과세를 받고 난 다음 다시 2022년 말에 같은 가액으로 취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양도에 따른 세수는 변동이 없으면서 2023년 5월에 2억 원으로 양도하더라도 2022년 말 다시 산 주식 가액은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차액 5천만 원에 대해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빼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수가 제로라는 그러한 내용은 변동이 없으면서 주식 거래 비용만 대폭 상승하게 되고 시장 혼란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기에 이러한 과정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한 제도가 의제 취득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제 취득 제도가 없다면 주식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증권거래 수수료 등은 따로 발생하게 되기에 주주는 불필요한 세금과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제 취득 시기 제도는 급격한 과세환경 변화로 인해 겪게 될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차후 원활한 과세를 위해 제도의 안착을 위한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징수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천징수는 각 거래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합니다. 국내 주식 등 투자상품별로 기본공제액을 반영해 계좌마다 누적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양도세율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를 곱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 투자자는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으로 2023년 1월과 6월 사이에 5천만 원의 수익을 내었고 7월과 12월 사이에 5,500만 원의 수익을 내었다면 1, 6월은 기본공제액 5천만 원 미만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고 7월, 12월은 누적 소득세액이 1월부터 12월까지가 1억 500만 원이므로 5천만 원 플러스 5,500만 원 1, 12월이 되겠습니다. 이므로 5천만 원을 차감한 5,5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일 1, 6월에 7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7월과 12월 사이에 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1월, 6월분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한 2천만 원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20%는 40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7월 10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7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이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또 손실에 대한 환급도 이 원천징수 시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월 확정신고를 통해서 환급이나 충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원천징수 손익통산 방식입니다. 왕투자시가 국내 주식거래로 A증권사에서 6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B증권사에서 2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보면 A증권사는 수익 6천만 원에서 국내 주식 기본공제액 5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에 대해서 1천만 원 곱하기 20%는 양도세 200만 원을 원천징수합니다. B증권사에서 발생한 손실 2천만 원의 손익통산은 왕투자시가 이듬해 5월 국세청장에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고를 마치면 원천징수당한 양도세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1, 6월 수익 6천만 원, B증권사에서 손실 2천만 원을 가감하면 수익 4천만 원이 되는데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하면 낼 세금이 없어지고 이미 기납부한 금융투자소득세 2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신고기간별 증권회사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둘 이상의 증권회사가 각각 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둘 이상의 증권계좌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 일단 세금을 내었다가 다시 돌려받는 과정을 거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투자시가 A증권사 계좌에서 6천만원, B증권사 계좌에서 6천만 원의 수익을 냈고 C증권사에서 7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왕투자시는 A1 증권사와 B번 증권사에서 낸 각각의 이익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세율 20%를 곱하면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일단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C증권사에는 손실이 났지만 다른 증권사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경우에 하반기의 수익이 제로라고 하면 연수익은 6천만 원 플러스 6천만 원 하면 1억 2천에서 7천만 원을 차감하면 5천만 원이 됩니다. 기본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제로이므로 원천징수 시 납부하였던 400만 원은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되어서야 환급을 모두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다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투자자인 왕수익씨가 있다고 했을 때 ABC 증권사에서 각각 5천만 원씩 수익을 낼 경우에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원천징수 세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5월 정산 때는 전체 수익이 3 곱하기 5천만 원 하면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다음에 5월 정산 때는 전체 수익 1억 5천만 원에서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한 1억에 대해서 20%의 세금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 의해서처럼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왕투자시는 먼저 세금을 냈다가 환급을 받아야 하고 2천만 원을 내어야 하는 왕수익시는 원천징수에서는 과세가 면제되었지만 나중에는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금융투자소득의 예정신고 및 납부입니다. 투자자가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이 있거나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받았으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를 들어서 4월 2일이다 하면은 4월 2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즉 4월 30일로부터 2개월 내에 5월 6월 말까지 금융투자소득 금액 또는 결손금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기본공제금액과 적용세율 또한 원천징수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본공제금액 5천만원, 적용세율 20% 또는 25%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왕투자시가 1, 6월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가액이 6천만 원이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5천만 원이라면 6천 마이너스 5천만 원은 1천만 원인데 그 1천만 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8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득액이 기본공제액 5천만 원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없게 되겠습니다. 6번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및 납부입니다. 만일 투자자가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세액 대비 추가납부세액이 있거나 환급세액이 있거나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고 하거나 원천징수되었으나 비과세 세액 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 의해서 왕투자시는 A증권사로부터의 수익이 6천만원, B증권사로부터의 수익이 6천만원, C증권사로부터의 손실액이 7천만원이고 원천징수 세액이 400만원이며 예정신고 소득금액이 여기에서 1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므로 다음 연도 5월에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통해 총 소득액 여기에 6천, 1억 2천에서 7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에 예정신고 소득금액 1천만원을 합하면 6천만원이 됩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1천만원에 대한 세율 20% 적용해서 산출세액 200만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 400만원을 차감하면 마이너스 200만원이기 때문에 환급세액 20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200만원을 환급받거나 왕투자시가 납부해야 할 다른 세액에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과세방안 정비 필요사항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 큰 틀이 나온 것이라 현재는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므로 이제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2023년 1월 1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보완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은 2020년 9월 지금 시점에서 시행을 3년 앞둔 법안이므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 자신의 제한된 지식과 판단으로 계산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제 계산과 설명에 착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법안과 계산 사례까지 4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1시간 30분을 설명한 것이니 상당히 긴 시간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은 예고한대로 신탁재산의 법인과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